삼국지 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19번째 이야기, 백물루에 지는 별. 조조, 합의성에서 격전을 벌이고 백물루에서 여포가 최후를 맞다. 고순과 장유는 관우의 영체를 공격하고 여포는 직접 장비의 영체를 공격하기로 했다. 관우와 장비도 각각 맞아 싸우러 나왔다. 현덕은 군사를 이끌고 양쪽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포는 군사를 나누어 뒤편에서 쳐들어왔다. 관우와 장비의 군사는 모두 힘없이 무너졌다. 현덕은 수십 명의 기병만 거느리고 패성으로 쫓겨 달아났다. 여포가 추격해갔다. 현덕은 성 위에 있던 군사들에게 다급하게 적교를 풀어내리라고 했다. 여포는 금방 뒤쫓아왔다. 성 위에서는 화살을 쏘려 해도 현덕이 맞을까봐 쏠 수가 없었다. 여포는 그런 틈을 타고 성문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성문지기 장수와 군사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모두 사방으로 달아나 숨었다. 여포는 군사들을 불러 이끌고 성으로 들어왔다. 현덕은 사태가 위급하자 집으로 가지 못하고 가족을 버려둔 채 곧장 성안을 가로질러 서문을 빠져나와 혼자서 난을 피해 도망쳤다. 여포는 현덕의 집으로 뒤쫓아갔다. 미축이 나와 맞으며 여포에게 고했다. 내가 듣자니 대장부는 남의 아내를 해치지 않는다 했사옵니다. 지금 장군과 천하를 다투는 사람은 조공이옵니다. 현덕은 늘 원문박 극을 쏘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히 장군을 배반하려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제 부득이해서 조공이 편이 된 것이니 장군께서는 가엾게 보아주소서. 여포가 말했다. 나와 현덕은 오랜 친구인데 어찌 차마 그의 처자를 해치겠느냐. 여포는 미축에게 가족을 서주로 데려다두라고 이르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산동 연주로 가면서 고순과 장유에게 소패에나마 지키라고 했다. 이때는 송건도 이미 성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관우와 장비도 각자 얼마간의 인마를 수습하여 산속으로 가서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현덕은 혼자서 얼마쯤 가자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송건이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이제 두아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가족도 모두 잃었으니 어쩌면 좋으냐. 송건이 말했다. 우선 조조를 찾아가서 다음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현덕은 그 말을 따랐다. 소로로 숨어들어 허도로 향해 갔다. 도중에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들어가 얻어먹으며 갔다. 가는 곳마다 유비라는 말을 듣고 모두 다투어 음식을 대접했다. 하루는 어느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집 젊은이가 나와 절을 했다. 그에게 성명을 물었다. 바로 사냥꾼 유한이었다. 당시 유한은 예주목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야생 조수라도 잡아 대접하려 했으나 갑자기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한은 자기 아내를 죽여 현덕을 대접했다. 현덕이 물었다. 이것이 무슨 고기인가? 유한이 대답했다. 이리고기이옵니다. 현덕은 의심하지 않았다. 내키는 대로 한 끼를 배불리 먹고 날이 어두워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떠나려고 말을 가지러 뒷곁으로 갔다. 얼핏 한 부인이 부엌에 죽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팔뚝의 고기는 이미 모두 발라내고 없었다. 현덕은 크게 놀라 물었다. 그제서야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이 유한의 아내 고기였음을 알았다. 현덕은 슬프고 가슴 아픈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뿌리며 말에 올랐다. 유한이 현덕에게 고했다. 원래 사군을 따라가려 했으나 노모가 계시어 지금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겠사옵니다. 현덕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작별했다. 길을 잡아 양성 쪽으로 갔다. 갑자기 흙먼지가 하늘 높이 피어오르며 한때의 대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덕은 이것이 조조의 군사임을 단박 알아차렸다. 송건과 함께 곧장 중궁기 밑으로 가서 조조를 만났다. 현덕은 패성을 함락당하고 두 아우와는 뿔뿔이 헤어졌으며 가족은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조도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현덕은 또 유한이 아내를 죽여 대접한 일도 덧붙여 얘기했다. 조조는 즉시 송건에게 금 100냥을 주며 가져다 주라고 일렀다. 군사가 제수 북쪽에 다다르자 하후연 등이 나와 영접했다. 하후연은 조조를 군영으로 모셔들이며 형 하우돈이 한쪽 눈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직 낫지 않았다는 것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 조조는 친히 병상 곁으로 나가 위로하고
먼저 허도로 돌아가 조리하게 하는 한편 여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보내 알아보라고 했다. 기마 척후병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여포는 진궁, 장패와 함께 태산의 화적들과 손잡고 함께 연주에 여러 고을을 치고 있사옵니다. 조조는 즉시 조인에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소패성을 치라 이르고 자신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현덕과 함께 여포와 싸우려고 산동길로 나갔다. 소관 가까이 왔을 때였다. 앞에서 태산 화적 손관, 오돈, 율례, 창의가 졸개 3만여 명을 거느리고 길을 막고 있었다. 조조는 허저에게 나가 싸우라고 했다. 허저가 나가자 4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허저는 힘을 다해 죽기로 싸웠다. 내 장수는 당해내지 못하고 각자 패하여 달아났다. 조조는 이런 기세를 타고 덮쳐들어 쳐 죽이며 소관까지 추격해갔다. 정찰기병은 이 사실을 급히 여포에게 알렸다. 여포는 이때 이미 서주로 돌아와 있다가 진규에게 서주를 지키게 하고 진등과 함께 장순을 구원하러 소패로 가려던 참이었다. 진규는 아들 진등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에 조공은 동쪽의 일은 모두 너에게 맡긴다고 하셨다. 이제 여포는 곧 패망할 터이니 즉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진등이 말했다. 바깥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혹시 여포가 패하여 돌아오더라도 아버님께서는 미축을 청해다 함께 성을 지키시고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저는 탈출할 계책이 따로 있사옵니다. 진규가 말했다. 여포의 가족이 여기 있고 신복들이 잠옷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진등이 말했다. 저에게 그에 대한 계책도 있사옵니다. 진등은 곧 여포를 찾아뵙고 말했다. 서주는 사방으로 적을 맞을 수 있는 곳이고 조조는 온 힘을 기울여 공격할 것이 분명하옵니다. 우리는 후퇴를 계산해 넣어두어야 하옵니다. 군자금과 양곡을 합의에 옮겨다 놓으면 혹시 서주가 포위되더라도 합의에 양식이 있으니 구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어째서 빨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옵니까? 여포가 말했다. 올령의 말이 매우 훌륭하구나. 내 가족도 그리로 옮겨야 되겠다. 드디어 송원과 위속에게 자신의 가족과 함께 군자금과 양곡을 합의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한편 자기는 군사를 이끌고 진등과 함께 소관을 구원하러 떠났다. 절반쯤 갔을 때였다. 진등이 말했다. 제가 소관으로 먼저 가서 조주 군사의 허실을 알아보고 오겠사옵니다. 그런 다음 주공께서 가셔야 하옵니다. 여포는 허락했다. 진등은 먼저 소관으로 갔다. 진궁등이 맞아들였다. 진등이 말했다. 오누께서는 공들이 진격하지 않는 것을 매우 괴이적게 여기고 계시옵니다. 오시면 책벌이 계실 것이옵니다. 진궁이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사력은 대단하오. 가벼이 대적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우리는 관을 단단히 지킬 터이니 주공께는 소패성을 단단히 지키시라 권해줘. 그러는 것이 상책이오. 진등은 예예했다. 저녁이 되자 관으로 올라가 보았다. 조조의 군사는 바로 관 밑까지 접근해 있었다. 진등은 어둠을 틈타 연거푸 3통의 편지를 써서 화살에 매어 관 밑으로 쏘아보냈다. 다음날 진등은 진궁을 작별하고 나는 듯 달려 돌아와 여포에게 말했다. 관에 있는 송관의 패거리가 조조에게 관을 열어 바치려고 해서 제가 진궁에게 관에 남아 지키라고 이미 귀띔해 두었사옵니다. 장군께서는 땅거미가 질 때쯤 쳐들어가서 지원하셔야 될 것이옵니다. 여포가 말했다. 공이 아니었으면 이 관은 끝장날 뻔했구나. 여포는 즉시 진등에게 빨리 소관으로 되돌아가 진궁에게 내응하도록 약속하고 불을 질러 신호를 올리라고 했다. 진등은 사이길로 달려가 진궁에게 말했다. 조조의 군사는 벌써 소로를 타고 관 안으로 들어왔소이다. 서주가 잘못될지 모르니 공들은 빨리 돌아가시오. 진궁은 서둘러 무리를 이끌고 소관을 버리고 달아났다. 진등은 관 위로 올라가서 불을 놓았다. 여포는 어둠 속을 뚫고 돌격해왔다. 진궁의 군사와 여포의 군사는 암흑 속에 마주치자 서로 엉겨붙어 죽이고 죽었다. 조조의 군사는 신호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 일제히 달려들어 이런 기회를 타고 들이쳤다. 송관 등은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여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줄곧 죽이다가 비로소 그것이 계략이었음을 알았다. 급히 진궁과 함께 서주로 돌아왔다. 성 앞에 다다라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미축이 정로 위에서 꾸짖었다. 너는 우리 주인의 성을 뺏었으니 이제 다시 우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는 다시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포는 크게 노해 소리쳤다. 진규는 어디 있느냐? 미축이 말했다. 내 이미 죽였다. 여포가 진궁을 돌아보며 말했다. 진등은 지금 어디 있는가? 진궁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아직도 모르셔서 그 아첨꾼 놈을 물으시옵니까? 여포는 온 군중을 샅샅이 뒤지게 했지만 진등은 보이지 않았다. 진궁은 여포에게 급히 소패로 가야 한다고 권했다. 여포는 그 말을 따랐다. 중간쯤 갔을 때였다. 한때의 군사가 급하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고순과 장효였다. 여포가 까닭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진등이 와서 주공께서 포위되셨다며 저희들에게 빨리 와서 구원하라 하신다고 아뢰더이다. 진궁이 말했다. 이 또한 아첨꾼 놈의 계략이옵니다. 여포가 노하여 말했다. 내 반드시 이 도적놈을 물고를 내리라. 여포는 급하게 말을 몰아 소패로 달려왔다. 그러나 소패성 위에는 온통 조조 군사의 깃발이 둘러꽂혀 나부끼고 있었다. 원래 조조는 이미 조인에게 소패성을 기습하여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 지키라고 했다. 여포는 성 밑에서 진등을 크게 욕했다. 진등은 성 위에서 여포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했다. 나는 바로 한나라의 신하다. 어찌 너 같은 반역자 놈을 섬기겠느냐? 여포가 크게 노해 막 성을 치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한 무리의 인마가 들이닥쳤다. 바로 장비였다. 고순이 말을 몰고 나가 맞아 싸웠지만 이겨낼 수가 없었다. 여포가 직접 달려들어 싸웠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또다시 진 밖에서 함성이 일어나더니 조조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돌격해왔다. 여포는 당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조조의 군사는 줄기차게 그 뒤를 추격해왔다. 여포는 사람도 말도 지쳐 달아나기마저 힘이 들었다. 그때 또 한 무리의 거친 군사가 번개처럼 나타나더니 앞길을 막고 섰다. 앞장선 장수는 말을 세운 채 청룡도를 비껴들고 큰 소리로 호통쳤다. 여포는 달아나지 말라. 관원장이 여기 있다. 여포는 황망히 맞아 싸웠다. 뒤에서 장비가 뒤쫓아왔다. 여포는 싸울 뜻을 잃고 진군과 함께 가까스로 길을 뚫고 곧장 합의성으로 달아났다. 후성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여포를 맞아들였다. 관우와 장비는 다시 만나자 각각 눈물을 뿌리며 헤어진 이후의 일을 얘기했다. 관우가 말했다. 나는 동해군의 길가에 머물러 있다가 소식을 듣고 이리로 왔다. 장비가 말했다. 저는 요 며칠 망산과 탕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마치자 함께 군사를 이끌고 현덕에게로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베었다. 현덕도 희비가 엇갈려 울다 웃다 하였다. 현덕은 두 사람을 데리고 조조에게로 가서 뵙게 했다. 그리고 조조를 따라 서주로 들어갔다. 미축이 나와서 뵙고 가족들이 무사한 것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고해 바쳤다. 현덕은 매우 기뻐했다. 진규 부자 역시 서주로 와서 조조를 배웠다. 조조는 커다란 주연을 베풀고 걸쭉하게 장수들을 먹이며 위로했다. 조조는 가운데 앉고 진규를 왼쪽에 앉혔으며 현덕은 오른쪽에 앉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은 차례에 따라 앉게 했다. 연회가 파하자 조조는 진규 부자의 공을 가상히 여겨 진등을 복파장군에 임명하고 시편의 녹을 덧붙여 주었다. 조조는 서주를 얻자 속으로 무척 기뻤다.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합의를 치려고 상의했다. 정욱이 말했다. 여포는 이제 단지 합의성 하나만 남았사옵니다. 만일 너무 급하게 몰아치면 죽기로 싸우면서 원수를 찾아갈 것이 분명하옵니다. 여포와 원술이 손잡으면 그 기세는 꺾기 어렵사옵니다.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회남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지키게 하여 안으로는 여포를 막고 밖으로는 원수를 막아야 하옵니다. 게다가 지금 산동에는 장패와 손관의 무리가 아직도 귀순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방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조조가 말했다. 산동의 여러 길목은 내가 직접 막겠으니 회남으로 가는 지름길은 부디 현덕이 맡아주시오. 현덕이 말했다. 승상의 장령을 어찌 감히 어기겠나이까. 이튿날이다. 현덕은 미축과 간홍을 서주에 남겨두고 송건과 관우, 장비를 데리고 회남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조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합의를 공격했다. 한편 여포는 양식도 풍족한 데다
합의성이 사수로 자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도 이를 걱정은 없다고 믿었다. 진궁이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막 도착했으니 영치와 방어 목책을 세우기 전에 쳐야 하옵니다. 쉬면서 기운을 차린 군사로 필요한 군사를 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없사옵니다. 여포가 말했다. 나는 이 점 여러 번 패했다. 가벼이 나가서는 아니 될 게야. 저들이 쳐들어오면 공격하여 모두 사수 속으로 쓸어넣겠다. 끝내 진궁의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조조의 군사는 이미 영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리를 잡았다. 조조는 무창수를 거느리고 성 밑으로 와서 크게 소리쳤다. 여포는 응답하라. 여포가 성으로 올라와 내려다보았다. 조조가 여포에게 말했다. 듣자니 봉선은 또다시 원술과 혼사를 맺으려 한다기에 내 특별히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소. 원술은 반역 대저인이지만 공은 동탁을 토벌한 공신인데 어째서 스스로 전공을 버리고 역적과 한패가 되려 하오. 아마 성이 깨지는 날에는 후회해도 늦을 것이오. 만일 일찌감치 항복하여 나와 함께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면 제후자리는 잃지 않으리다. 여포가 대답했다. 승상은 잠시 물러가 계시오. 상해 보겠소이다. 진궁이 여포의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조조, 이 간사한 도적놈아. 그리고 화살을 냅다 쏘아 조조의 투구를 맞췄다. 조조는 진궁을 가리키며 원한 섞인 말을 했다. 내 맹세코 너를 죽일 것이다. 드디어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했다. 진궁이 여포에게 말했다. 조조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오래 버틸 형편이 못 되옵니다. 장군께서는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둔치소서. 저는 나머지 무리를 거느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지키다가 조조가 만일 장군을 공격하면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들의 배후를 치고 그들이 만일 이리로 와서 성을 공격하면 장군께서 돌아와 그들의 배후를 친다면 열흘도 못 되어 그들의 양식은 떨어질 터이니 일거에 쳐부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앞뒤에서 기각지세이옵니다. 여포가 말했다. 공의 말이 100번 옳다. 여포는 곧 집으로 돌아와서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수습했다. 때는 바야흐로 추운 겨울이라 종자에게 속옷을 많이 챙기도록 분부했다. 여포의 아내 엄씨가 듣고 나와서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 하옵니까? 여포가 진궁의 계책을 설명해 주었다. 엄씨가 말했다. 당신은 온 성을 남에게 맡기고 처자까지 버려둔 채 외롭게 군사를 이끌고 멀리 나가신다는 말씀이옵니까? 만일 하루아침에 변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어찌 장군의 아내이겠나이까? 여포는 미적미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나가지 않았다. 진궁이 들어와 뵙고 말했다. 조조의 군사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사옵니다. 만일 빨리 나가지 않으시면 반드시 그들에게 곤욕을 겪게 될 것이옵니다. 여포가 말했다. 내가 생각해보니 멀리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굳게 지키는 것이 낫겠다. 진궁이 말했다. 최근에 듣자니 조조의 군사는 군량이 모자라 허드로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게 했다는데 조만간 도착할 것이옵니다. 장군께서는 정예병을 이끌고 나가셔서 그 군량 수송로인 양도를 끊으소서. 그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옵니다. 여포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엄씨에게 이러한 일을 설명했다. 엄씨가 울면서 말했다. 장군께서 나가신다면 진군과 고순이 어떻게 성을 지켜내리까? 혹시 실수라도 있는 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사오리다. 저는 옛날 창안에 있을 때 장군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다행히 방서가 숨겨주어 장군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또 저를 버리려 하실지 누가 알았겠나이까. 장군께서는 앞길이 만일 같으니 제발 저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마소서. 엄씨는 말을 마치자 통곡을 했다. 여포는 이 말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초선에게로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초선이 말했다. 장군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거든 가벼운 장비로 밖에 나가 계시지 마옵소서. 여포가 말했다. 너는 아무 걱정 말라. 나에게 화극이 있고 적토마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접근하겠느냐. 여포는 밖으로 나와 진궁에게 말했다. 조조의 군량이 온다는 것은 거짓일 것이다. 조조는 속임수가 많으니 아직은 내가 자진하여 움직일 때가 아닌 것 같다. 진궁은 밖으로 나와 한탄했다. 우리는 죽어도 묻힐 땅이 없겠구나. 여포는 이리하여 종일 나오지 않고
엄씨 및 초선과 함께 술만 마시며 답답한 마음을 풀었다. 모사 허사와 왕해가 들어와 여포를 뵙고 계책을 드렸다. 지금 원술은 회남에서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평판도 좋다고 하옵니다. 장군께서는 전에 그와 혼사를 맺기로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찌 약속대로 하자고 청하지 않사옵니까? 만일 그들의 군사가 온다면 안팎으로 협공하여 어렵잖게 조조를 쳐부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여포는 그 말을 따랐다. 그날 즉시 편지를 써서 두 사람에게 주고 가져가라고 했다. 허사가 말했다. 군사들이 앞장서서 길을 뚫어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여포는 장효와 항맹에게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두 사람을 요충 밖까지 호송해 주라고 일렀다. 이날 밤 이경쯤이다. 장효가 앞장서고 항맹이 뒤따르며 허사와 왕해를 보호하여 쏜살같이 성을 빠져나오더니 방향을 급히 바꾸어 현덕의 영체 앞을 지나갔다. 여러 장수가 추격했지만 미처 따라잡기도 전에 그들은 병목길을 빠져나갔다. 항맹은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허사와 왕해를 따라갔고 장효는 절반의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왔다. 병목길에 다다르자 관우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미처 싸우기도 전에 고순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와 구원하여 성 안으로 맞아들였다. 한편 허사와 왕해는 수춘으로 가서 원수를 찾아뵙고 절하며 편지를 올렸다. 원술이 말했다. 전에는 나의 사자를 죽이면서까지 나와 혼사를 안겠다더니 지금 다시 찾아와서 혼인을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허사가 말했다. 그것은 조조의 관계에 빠져 그렇게 된 것이옵니다. 명공께서는 자세히 살피시기 바라옵니다. 원술이 말했다. 내 주인이 조조의 군사에게 몰려 곤란하고 위급해진 때문일 것이다. 어찌 나에게 딸을 선선히 주겠느냐? 왕해가 말했다. 명공께서 지금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아마도 순망치한이 될 터이니 명공을 위해서도 복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술이 말했다. 봉선은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을 수가 없다. 먼저 딸을 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면 군사를 보내겠다. 허사와 왕해는 작별 인사를 드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항맹과 함께 돌아오다 보니 현덕의 영체 가까이 다다라 있었다. 허사가 말했다. 낮에는 지나갈 수 없을 것이요. 밤중에 우리 두 사람이 먼저 갈 터이니 학장군은 뒤에서 그들의 추격을 막아주시오. 협의는 끝났다. 밤에 현덕의 영체 앞을 지나가기로 했다. 허사와 왕해가 지나가고 항맹이 마침 지나가는 중이었다. 장비가 영체에서 나와 길을 막았다. 항맹이 덤벼들었다. 그러나 두 마리 말이 엇갈리는 단일합에 항맹은 장비에게 사로잡히고 500명의 군사는 죽거나 흩어졌다. 장비는 항맹을 결박지어 현덕의 앞으로 끌고 갔다. 현덕은 다시 항맹을 본영의 조조 앞으로 압송해 갔다. 항맹은 여포가 원술에게 구원해 주기를 청하며 다시 혼인하기로 한 일을 빠짐없이 토설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항맹을 군문에서 목 베어 죽이게 하고 강영체로 사람을 보내어 조심해 지키라고 일렀다. 만일 여포나 그의 군사들이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각 영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현덕은 영체로 돌아와서 관우 장비에게 분부했다. 우리는 바로 회남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담당하고 있으니 두아오는 마음속 깊이 조심하고 절대로 조공의 군령을 어기지 말라. 장비가 말했다. 적장 한 명을 사로잡았는데 조조는 아무 상도 안 주면서 어째서 되레 겁을 준답니까? 현덕이 말했다. 그런 게 아니다. 조조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군령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느냐. 아우들은 어기지 말라. 관우와 장비는 응낙하고 물러갔다. 한편 허사와 왕해는 합의성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여포를 뵙고 원술이 며느리를 먼저 얻은 다음에 군사를 일으켜 구원하려 한다는 말을 자세히 전했다. 여포가 말했다. 어떻게 보내야 하겠어? 허사가 말했다. 지금 항맹이 사로잡혔으니 조조는 분명히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장군께서 몸소 호송하지 않으시면 누가 몇 겹씩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겠사옵니까? 여포가 말했다. 오늘 바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허사가 말했다. 오늘은 바로 흉신이 낀 날이라 보낼 수 없사옵니다.
내일이 좋사옵니다. 술시나 해시에 보내는 것이 크게 이롭사옵니다. 여포가 명령했다. 장애와 고수는 3,000명의 인마를 거느리고 그 속에 사마승거인 소가 한 대를 안배하도록 하라. 내 친히 200리 밖까지 호송해 줄 터이니 거기서부터는 너희들이 호송해야 할 것이다. 이튿날 밤 이경쯤이었다. 여포는 딸의 전신을 솜으로 감싸고 다시 갑옷으로 둘러싸 업은 다음 화극을 들고 적토마에 올랐다. 성문이 열리자 여포가 앞장서 나가고 장효와 고순이 그 뒤를 따랐다. 거의 현덕의 영체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북소리가 한 차례 울리더니 관우, 장비 두 사람이 앞길을 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를 가느냐? 여포는 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길을 열고 달아나려고만 했다. 현덕이 직접 한 부대를 이끌고 덤벼들었다. 양군은 혼전을 벌였다. 여포가 용감하기는 하였으나 업고 있는 딸이 다칠까봐 끝내 감히 포위를 뚫고 돌진하지 못했다. 뒤에서 서왕과 허저가 한꺼번에 덮쳐들며 묵군사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여포를 잡아라! 여포는 군사들이 몰려들자 크게 다급했다. 그대로 물러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현덕은 군사를 거두어 서왕 등과 함께 각각 영체로 돌아갔다. 결국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포는 성으로 되돌아오자 가슴이 답답하고 앞일이 걱정되어 술만 마셨다. 한편 조조는 합의성을 공격한 지 2달이 되었는데도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다. 한해태수 장양이 동쪽으로 출병하여 여포를 구원하려 하자 부하장수 양추가 죽여 그 머리를 승상께 바치려고 했는데 장양의 신복 장수 휴고에게 피살되었으며 휴고는 견성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보고를 받자 즉시 휴고를 뒤쫓아가 죽이라고 사환을 보냈다. 그리고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말했다. 장양이 제풀에 망한 것은 다행이겠으나 북쪽으로는 원소가 걱정되고 동쪽으로는 유표와 장수가 걱정되는데 오랫동안 합의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함락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여포를 버려두고 허도로 돌아가고 싶은데 잠시 휴전을 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순유가 급히 말렸다. 아니되옵니다. 여포는 여러 번 패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다 떨어졌사옵니다. 군사는 장수가 주인이니까 장수의 기가 꺾이면 군사들도 싸울 마음이 없어지옵니다. 저쪽의 진궁이 비록 지략이 있다고 하나 계책이 늦사옵니다. 지금 여포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진궁이 계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 속공을 펼친다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곽가가 말했다. 저에게 계책이 하나 있어옵니다. 합의성을 깨는 데는 20만 대군보다 나을 것이옵니다. 순욱이 말했다. 기수와 사수를 터놓자는 계책이 아니오이까? 곽가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런 뜻이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군사들에게 2강에 물을 터놓으라고 했다. 조조의 군사는 모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강물에 잠겨드는 합의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합의성은 동문만 남아있고 나머지 성문은 모두 물에 잠겼다. 여러 군사가 황급히 여포에게 보고했다. 여포가 말했다. 나의 적토마는 강물을 평지처럼 건너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느냐? 그래서 여포는 날마다 처첩들과 좋은 술만 흠뻑 마셔댔다. 그러다 보니 주색의 고라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하루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다가 깜짝 놀라 말했다. 내가 주색에 많이 상했다. 오늘부터 경계해야겠다. 여포는 마침내 성 안에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목베어 죽이겠다고 했다. 한편 후성에게는 15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마부가 현덕에게 바치려고 훔쳐 달아났다. 후성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 마부를 죽이고 말을 도로 빼앗아왔다. 여러 장수가 후성에게 축하해 주었다. 후성은 오육섬에 술을 빚어 여러 장수들과 모여 마시려 했다. 그러나 여포에게 책 잡힐까봐 먼저 술 5병을 들고 여포의 집으로 찾아가 품했다. 장군의 위엄 덕분에 잃어버렸던 말을 쫓아가 다시 찾아왔사옵니다. 여러 장수가 모두 축하해 주어 약간의 술을 빚었으나 감히 멋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특별히 먼저 작은 정성이나마 받들어 올리옵니다. 여포는 크게 노해 말했다. 내 바야흐로 술을 그만다 했거늘 너희들은 반대로 술을 빚어 술잔치를 벌리겠다. 함께 모반하여 나를 치자는 것이 아니냐. 여포는 후성을 끌어내어 목 베어 죽이라고 명했다. 송원과 위속 등 여러 장수가 모두 들어와서 용서를 빌었다.
여포가 말했다. 고의로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목을 패야 마땅하나 이제 여러 장수의 얼굴을 보아 우선 100대만 때리겠다. 여러 장수가 또다시 애원했다. 여포는 등치는 태 50대의 배화를 때려 놓아 보냈다. 여러 장수는 모두 풀이 죽었다. 송원과 위속이 후성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다. 후성이 울면서 말했다. 공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요. 송원이 말했다. 여포는 처자식만 대단하게 여기지. 우리는 초계처럼 취급하고 있소이다. 위속이 말했다. 적군은 성을 둘러싸고 강물은 해저역까지 차올랐으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오. 송원이 말했다. 여포는 어진 구석도 없고 일이라곤 없으니 우리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어떻겠어? 위속이 말했다. 달아나는 것은 장보가 할 일이 아니오이다. 그보다는 여포를 사로잡아 조공에게 바치는 것이 낫겠소. 후성이 말했다. 나는 훔쳐간 말을 되찾아왔다가 이렇게 벌을 받았소. 여포가 믿는 것이라고는 적토마뿐이요. 그대들이 과연 성문을 열어 바치고 여포를 사로잡겠다면 나는 먼저 적토마를 훔쳐가지고 조공에게로 가겠소. 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밤이다. 후성은 몰래 마구간으로 가서 적토마를 훔쳐내어 나는 듯이 동문으로 달려나왔다. 위속은 즉시 성문을 열어 내보내고는 거짓으로 뒤쫓는 채 했다. 후성은 조조의 영체로 찾아와 적토마를 바쳤다. 그리고 송원과 위속이 성문을 열어 바칠 준비가 되면 백기를 꽂아 신호를 하기로 했다고 자세히 얘기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서명한 방문 수십 장을 성 안으로 쏘아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대장군 조조는 특별히 천자의 명령을 받들고 여포를 정벌하러 왔다. 만일 대군에게 항거하는 자가 있다면 성을 깨는 날 전 가족을 몰살하겠다. 위로는 장교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들까지 여포를 사로잡아 바치거나 혹은 그의 수급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높은 관작과 무거운 상을 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는 것이니 각자는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성 밖에서는 함성이 진동했다. 여포는 소스라치게 놀라 화극을 들고 성으로 올라가 강문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위속을 꾸짖어 욕하며 후성을 달아나게 하고 적토마를 잃었으니 처벌을 기다리라고 했다. 성 밑에 있던 조조의 병사들은 성 위에 꽂힌 백기를 바라보고 힘을 다해 성을 공격했다. 여포는 몸소 새벽부터 한낮까지 줄곧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야 했다. 조조의 군사가 잠시 물러가자 여포는 물루에서 잠깐 쉬려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송원은 좌우를 물리고 먼저 화극을 훔쳐내어 감춘 다음 위속과 함께 달려들어 여포가 꼼짝할 수 없도록 밧줄로 단단히 잡아묶었다. 여포는 자다가 놀라 깨어 황급히 좌우를 불렀다. 그러나 달려오던 사람은 송원과 위속에게 피살되거나 쫓겨갔다. 이들이 백기를 휘두르자 조조의 군사는 일제히 성 밑으로 다가들었다. 위속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포는 이미 사로잡았소이다. 하후연은 그래도 믿지 않았다. 송원이 여포의 화극을 성 밑으로 던지며 성문을 활짝 열었다. 조조의 병사들은 일제히 밀고 들이닥쳤다. 서문에 있던 고순과 장효는 강물이 문 밖까지 차올라 달아나지 못하고 조조의 군사에게 사로잡혔으며 진궁은 남문으로 달아나려다 서왕에게 사로잡혔다. 조조는 입성하자 즉시 터놓았던 강물을 다시 막으라고 전령을 보내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한편 현덕과 함께 합의성 남문에 백물로에 자리 잡고 앉았다. 관우와 장비는 옆에서 현덕을 모시고 서 있었다. 1년에 사로잡힌 죄인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여포는 비록 장대하였으나 온몸이 동그랗게 밧줄로 묶여 꼼짝도 못했다. 여포가 외쳤다. 너무 꼭 묶였으니 좀 늦춰주어. 조조가 말했다. 호랑이는 꽁꽁 묶지 않을 수 없소이다. 여포가 후성, 송원, 위속이 모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내가 재장을 야박하게 대접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찌 차마 배반을 하였느냐? 송원이 말했다. 처첩들의 말만 듣고 장수들의 계책은 듣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르시오. 여포는 아무 말 안 했다. 조금 뒤 고순이 끌려왔다. 조조가 물었다. 너는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고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는 성이 나서 목 베어 죽이라고 명했다. 서왕이 진궁을 압송해 왔다. 조조가 말했다. 공대, 그간 별거 없었소? 진궁이 말했다. 내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여
나는 고의로 너를 버렸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공은 또 어째서 여포를 섬겼소? 여포는 비록 무모하지만 너처럼 거짓되고 간악하고 엄험하지는 않다. 공은 스스로 지혜가 풍부하고 꾀도 많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어떻게 되었소? 진궁이 여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내 말을 들었다면 분명코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조가 말했다. 오늘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소? 진궁은 크게 소리쳤다. 오늘 죽을 뿐이다. 공이 만일 그렇다면 공의 노모와 처자는 어찌하겠소? 내가 듣자니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고 어진 정사를 천하에 펼치려는 자는 남의 대를 끊지 않는다 했다. 노모와 처자가 죽고 사는 것 역시 너의 손에 달렸을 뿐이다. 나는 이미 사로잡힌 몸이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 조조는 차마 버릴 수 없어 주저했다. 진궁은 곧장 물루 밑으로 걸어 내려갔다. 좌우에서 잡았으나 뿌리치고 걸어갔다.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 진궁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조조가 뒤따르는 사람에게 말했다. 공대의 노모와 처자를 즉시 얻으로 모셔가 편히 살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베겠다. 진궁은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 말 없이 목을 느려 형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조조는 속관과 겉관 속에 그 시체를 담아 허도에 장사 지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살 때나 죽을 때나 한마음 지키는 게 장부로서 무엇이 장할까마는 귀중한 계책을 따르지 않아 헛되이 기둥값만 못 쓰게 했네. 주인을 섬길 때는 공경을 다하였고 어머니를 작별할 땐 정말로 애절구나. 백문에서 육신이 죽어가던 날 어느 누가 공대처럼 서슴없을까. 조조가 진궁을 배웅하러 물루를 내려갔을 때였다. 여포가 현덕에게 말했다. 공은 좌상객이 되고 나는 계야수가 되었는데 어째서 관대하게 처분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소? 현덕은 머리만 끄덕였다. 이윽고 조조가 다시 물루로 올라왔다. 여포가 부르짖었다. 명공의 걱정거리는 이 여포에 불과하지 않소이까? 나는 이제 이미 항복했소. 공이 대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된다면 천하를 평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오. 조조가 현덕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쩌면 좋겠소? 현덕이 대답했다. 공께서는 정건양과 동탁의 일을 보시지 않았나이까. 여포가 현덕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가장 믿을 수 없는 놈이구먼. 조조는 여포를 물로 밑으로 끌고 가 목 졸라 죽이라고 명했다. 여포는 현덕을 돌아보며 말했다. 귀 큰 애야. 원문바 극을 쏘던 때를 잊었느냐?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포, 이 못난 놈아! 죽으면 죽었지 무엇을 겁내느냐?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도부수들에게 끌려오던 장효였다. 조조는 여포를 목 졸라 죽인 다음 효수하라고 명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넘실대는 홍수 속에 하비는 잠겼었지. 그때가 여포가 사로잡힐 때였다네. 적토마가 하루에 1000리 간다 잘못 알고 한자로 방천하극 허술하게 간직했네. 묶인 범이 살려하니 그 모습 나약하다. 굶은 매가 사냥한단 옛말이 안 그러네. 아내와 못 헤어져 진궁의 말 듣지 않고 엉뚱하게 은혜 없는 귀 큰 애를 욕하느나. 또 시를 지어 현덕을 논했다. 사람 먹는 호랑이는 옥지어 묶으라며 동탁과 정원의 피에 안 말랐다 개오치네. 현덕이 이미 여포 벌어 달았다면 살려도 조조를 먹게 한만 못하였네. 조조는 장효가 무사들에게 끌려오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매우 낯이 있구나. 장효가 말했다. 복양성에서 만난 적이 있소이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너도 기억하고 있었더냐? 장효가 말했다. 안타까울 뿐이오. 무엇이 안타까우냐? 그날 불길이 크게 괄지 않아 너 같은 국적을 태워 죽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조조는 크게 노해 말했다. 싸움에 지고 사로잡힌 장수가 어찌 감히 나를 욕하느냐? 조조는 칼을 빼어 들고 직접 장효를 죽이려 했다. 장효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을 느려 내리치기만 기다렸다. 그때였다. 조조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은 칼을 든 팔을 붙잡고 한 사람은 조조의 앞에 꿇어 앉으며 말했다. 승상, 잠시 손을 멈추소서.
바로 애거라는 여포는 구해주지 않더니 욕을 하는 장효는 오히려 살아나네. 이다. 장효를 구하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모시평야. 밀서가 누설된 다음 현덕이 소패 싸움에서 여포에게 죽었다면 조조는 반드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여포가 죽인 것이라고 말했을 테고, 유비가 회남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만일 여포를 빠져나가게 했다면 조조는 유비를 죽이면서 또한 분명히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굴령이 죽이는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조조는 남의 손을 빌려 유비를 죽이려고 여포에게 트집을 잡혀 죽게 만들었던 것이고, 자기가 유비를 죽이자니 명분이 없어 굴령을 밑에 깔고 죽을 곳으로 보냈던 것이다. 조조는 속으로는 매번 현덕을 죽이려 하면서 겉으로는 언제나 현덕을 보호하는 체한다. 그래서 현덕 역시 매번 조조의 이런 올가미를 피하면서 겉으로는 언제나 반색을 하는 체한다. 두 영웅이 마주치고 두 지혜가 대응하면서 독자들을 마음속으로 놀라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한다. 제환공의 총신 여가가 아들을 죽여 임금을 먹이자 관중은 인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는데, 유한의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는 이속을 위해서 아들을 쪄 바쳤지만 유한은 의리를 위해서 아내의 살로 국을 끓였다. 임금이 굶주리지 않는데도 여가처럼 자식을 삼는다면 비정한 일이 되겠지만, 임금이 굶주리고 있다면 계지추처럼 진나라 공자를 지극정성 섬겨 스스로 자기 살을 베어내어 먹이는 것도 지나칠 것은 없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포가 아내와 차마 못 떨어져 한 것은 너무 어리석었고, 유한이 아내를 죽인 것은 너무 잔인했다.